예전에는 명절에 잘 참석해라 이런 게 고부 갈등이었다면 요즘 세대 한 30대 이런 친구들의 고부 갈등은 같이 여행 가자. 내가 다 대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와. 30대에 결혼해서 40대가 됐다. 이러면 시집살이가 절정이 올랐을 상황이요. 잘하는 놈에게 주겠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딜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는 자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병원에 모시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모시다니 자신들은 할 수 없고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 며느리인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네, 셀코TV 탐나는 일상 부부 상담 전문가이자 부부 해결사 정다원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상담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예요? 일단 고부 갈등하고요. 고부 갈등. 네. 아직도 그렇구나.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성격 차이죠. 성격 차이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죠. 성격 차이 광범위한데 네. 성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부 갈등도 생기고요. 뭐 예를 들자면 자녀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요즘 제일 흔하게 자주 얘기하는 섹스리스 문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부 갈등은 예전에는 명절 때니 뭐니 이럴 때 우리가 네네.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고부 갈등의 핵심은 뭐예요? 예전하고는 고부 갈등의 내용이 매우 다르기는 한데 네. 예전에는 명절에 잘 참석해라 이런 게 고부 갈등이었다면 요즘 세대 한 30대 이런 친구들의 고부 갈등은 같이 여행 가자. 아, 가기 싫은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다 돈을 대겠다는데 그게 또 문제지. 네, 그게 맞아요. 돈하고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돈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죠. 옛날 어른들은 이제 부모를 자식들이 효로 이렇게 모시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보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많죠. 그래서 내가 다 대줄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와. 자,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명절이 됐어요. 자, 아들이 아빠 우리 이번 명절은 놀러 가기로 했어. 우린 지금 명절이 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그냥 자유롭게 여행 다녀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냥 저희는 뭐 특수 상황인가? 그렇죠. 특수 상황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던 분들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갑자기 여행이 중단되고 명절을 새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례로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 자기 와이프 될 여자친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분들이 아니야. 우리는 명절도 세지 않고 제사도 없어. 그래서 명절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아. 우리 명절 때 여행 다니면 돼. 이렇게 아내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명절이 다가와요. 그럼 이제까지 명절에 신경을 쓰지 않던 우리 부모님들은 갑자기 음식 준비를 한다 그러고 일찍 오라 그러고 그리고 명절이니까 다 같이 모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너 거짓말한다. 너 거짓말했잖아 나한테. 너 사기야 이거. 너 명절 없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죠. 엄마한테. 엄마 명절 안 세다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 며느리 들어왔잖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려줘야지.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네,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전화나 여행 자꾸 개입한다 이거죠. 네, 맞아요. 40대 때는 유형이 좀 달라지네요. 40대가 되면 한 10년 정도 시집살이를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시집살이가 끝나지 않죠. 그리고 40대 정도, 30대에 결혼해서 40대가 됐다. 이러면 시집살이가 절정이 올랐을 상황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이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딜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잘하는 놈에게 주겠다. 요렇게. 근데 이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40대라고 해도 부모님 세대가 7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유, 그 정정하시다고요. 그렇죠. 뭐 빠르면 60대 후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40대가 유산을 바라보고 그걸 잘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아들들 입장,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돈을 딱 모으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몇 년 부모에게 잘하면 왠지 이 돈을 내가 따로 모으지 않아도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효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효를 해요? 아내에게 효를 아내한테 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전화 한번 좀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야,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자. 네가 좀만 잘하면 이거 다 우리 건데 약간 이런 걸로 자꾸 아내들을 회유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아예 병원에 누워 계실 만큼 심각한 상황이면은 다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뭐 잠깐 아프시거나 이렇게 병원을 좀 다녀야 되거나 이랬을 때는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줘라, 데리고 와라. 이제 이런 전화를 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는 어르신 내 부모님인데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쵸. 해드리면 좋죠. 근데 그게 며느리가 의무면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건 남편도 같이 돼야지 며느리한테만 일방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40대에 그 주된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50대로 가면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는 어떤 시집살이들이 더 많이 크냐면 뭐 병원은 기본이고요. 지금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어르신이 치매에 걸리신 거죠. 치매에 걸렸는데 형제가 이게 5형제였어요. 5남매. 근데 5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큰 며느리만 주부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물론 며느리하고 또 딸도 집에서 주부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집안에. 근데 딸은 나는 못모시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를 누구에게 의탁을 하냐면 큰며느리에게 의탁을 하는 거죠. 치매 할아버지를. 근데 이제 이게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난 분은. 근데 그분이 받아들이고 이제 치매 어르신을 모시게 됐는데 모시게 돼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모시려고 했죠. 근데 아무도 이분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도 자식이니까. 근데 실은 그럴 때만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재산을 의논하거나 이런 유산에 대한 의논은 이 며느리는 빼는 거죠. 자기들끼리 다 하고 뭔가 부모님을 모실 때만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무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비용을 따로 부담해 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컸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50대 어르신들이 이제 자식들이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자신들이. 그래서 병원에 모시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모시다니 자신들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을 해주는 사람이 며느리인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겪어서 더 사이가 좋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네네. 사례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아주 사이 좋아지는 경우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진짜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고요. 뭐 인연 끊자, 아들 헤어져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아이가 자신에게만 항상 친절하다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그 아들을 보면서 좀 질투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집착이었네. 네. 약간 이런 어머니들 참 많으시죠. 약간 서운함, 섭섭함. 그래서 내 아들 뺏어간 이 여자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며느리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 착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내도 소중하고 엄마도 소중한 경우가 매우 많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신은 결혼을 했고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잘잘못을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아내 입장이어서가 아니고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엄마의 평소 모습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엄마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그건 조금 잘못된 언어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아내에게 사과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바로 내가 잘못했다. 나 사과할란다.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안 하시겠죠. 네. 난리가 났죠. 네. 사과를 하시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도 화가 난 거예요. 어른한테요. 엄마가 잘못을 했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니들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지 막 이제 이런 식의 집안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못 가게 했어요. 그 시댁하고 조금 인연을 좀 단절을 해라. 근데 어머니는 좀 힘드시잖아요. 아들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가 좀 직접 사과하시게 됐어요. 본인도 생각해보면 자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어머니들의 약간 시어머니의 막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며느리가 먼저 가서 막말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사과를 해주셨고 이런 상황이 딱 한 번 겪고 나니까 어머니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한동안 아들을 못 보니까 되게 괴로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집에 손주가 태어난 거죠. 그날 저를 이제 찾아온 날도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원장님 그 어머니께서 애를 봐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신다. 이렇게 사례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부부의 이혼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안 줄어들었어요. 요즘 세 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고 해요. 유독 신혼 때 상담을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저한테 막 결정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듣는 얘기가 이혼할 거면 애 낳기 전에 해 이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애 없이 상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근데 결혼한 지 6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차에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정도로 뭐 저는 상담사니까 이혼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도 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요? 전 놀랍네요. 이혼율이 줄어가는 이유는 결혼율이 줄었기 때문에 이혼율이 줄은 건 있죠. 전체 통계로 보면은 그럴 수는 숫자로 있죠. 보면 숫자로 그렇겠네. 보면. 네. 예전에는 이혼 사유가 무슨 성격차 네.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엔 뭐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고 그래요. 성격 차이는 그냥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고 가스라이팅도 실은 성격 차이에서 올 수 있는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 나르시시스트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막상 또 뭐 남편이 나의 배우자는 해피형이다,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차이의 한 유형으로 가스라이팅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도 그럼 여전히 있죠. 이혼의 사유는 성격 차이가 많은 거네요. 저는 다 성격 차이로 보고 있어요. 고부 갈등을 해결을 못하는 것도 성격 차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죠. 절대 부부간에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그럴 거면 헤어져. 우리 이혼해. 진짜 헤어지려고 생각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는 평소의 언어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뭐 할 때까지 참는다. 우리 애들 클 때까지. 난 너랑 진짜 살고 싶지 않은데 애 때문에 참는 거야.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아이를 키우는 의무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언어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은 제일 좋은 거는 공감의 언어죠. 아내들은 지금 공감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남편들은 인정받고 싶은 언어가 많죠. 물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내들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거나 그리고 또 남편들이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을 지거나. 근데 저는 이 부부 갈등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남편이 결혼을 했으니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당연하게 하는 걸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면 기분이 나쁘죠. 우리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진 않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하고 있으니 네가 할 일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저는 갈등이 줄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여겨라. 이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넌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 당연한 사람이고 그 100명 중에 한 명이고 뭐 이러면은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거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라. 맞아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고마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마운 마음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마음에 장착되면 자연스럽게 배려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배우자를 좀 쉬어 힘들었겠다. 이 얘기가 말을 예쁘게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부부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얘기는 자주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은 뭐가 있습니까? 자주 해주면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할까요? 사랑하니까 결혼. 그렇죠. 사랑한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그건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낯이 가려울까요? 그렇죠. 되게 민망하고 이게 동지로 사니까. 혹시 사랑의 표현 언제 해보시고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게 꼭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아까 장형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맛있는 거 한 봉지 사오면 그게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관에서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 배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나갈 때 우리는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셀프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심리 상담가 정다원 원장을 모시고 부부 사이 대화법부터 부부 갈등 줄이는 방법,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성향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결혼 생활의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어서 다음번에 또 와주실 거죠? 너무 감사히 불러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느끼는 게 네. 제가 느끼는 것과 또 여러분이 느끼는 것, 또 우리 원장님 또 말씀하시는 것, 요것도 이렇게 절충해 가면서 같이 얘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부시대 사람이라. 굉장히 신세대로 얘기 그래요? 잘해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